그러니까 지금 내 집 마련 문제, 사교육 문제, 보육 문제,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들이 사실상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 실현을 하려면 사실 국회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국회 진입을 사실상 막고 있죠.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한 20년째 맞습니다. 이 기독교 민주당의 정신에 기반을 해서 지금 국회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원천이 유럽이고 유럽이 그게 이제 미국으로도 또 흘러가서 이 미국이라는 어느 나라의 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다가 선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럽의 자본주의의 원천이 이 프로테스탄티즘.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은 이 가톨릭 사회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교 그런 개신교도의 정신이 맞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돈을 더럽게 취급하면서 신부나 이런 사람 추기경이 뒤로는 돈을 재놓고 살았잖아요. 면죄부도 팔고. 맞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되면서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 그리고 그 돈을 축적해서 다시 투자를 해서 가치 있는 거죠.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바탕을 둬서 봤을 때 한국도 이 기독교 신도가 1200만이고 또 서희 유럽이나 미국식 민주주의를 일찍 도입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당연히 이 종교에 기반을 둔 이런 정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없이요. 지금 기득권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 이 기독교 민주당의 계열의 정당들을 만들면서 도전했는데 될 듯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방울을 더 보태자면 종교나 안보만 가지고는 될 듯 할 겁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외노자. 아까도 여기 자유통일당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게 있던데 정강정책이에요. 이슬람이라든지요. 지금 한국에 외노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온갖 영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노자한테 장악이 됐어요. 이삿짐 센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식당의 아줌마들도 다 외노자, 호텔 직원도 외노자를 한다잖아요. 그리고 조선소 노동자들은 그냥 이 비숙련이 아니라 조선소에서는 용접, 페인터, 도장 이런 노동자들 전체가 숙련 노동자가 대부분 이제 외노자입니다. 작년에 그리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저는 이민을 허용하자 뭐 외노자를 받아들여서 비용을 줄이자 어쩌자 하는데 그러다간 큰일 난다. 저는 외노자가 일하는 자리에 한국 사람이 일을 하도록 환경이나 근로 조건을 정비해주고 대신 정부가 외노자 자리에 일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 정도의 근로 장려금을 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노자는 돈 받으면요 거의 안 쓰고 자국에 속만 맞습니다. 우리 국가에 별로 이익이 안 되죠. 이익이 안 되죠. 세금도 잘 안 내고. 맞습니다. 대신 한국 사람이 일을 하면 외노자 자리를 대체하면 그건 다 소비로 연결이 되고 세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국가가 250만 원짜리 외노자 자리에 100만 원을 더 보태줘서 350만 원이다. 그래서 농어촌이든 업이든 뭐 가구 공장이든 3D 업종이든 외노자 자리를 대체하는 분야를 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근로 장려금을 줘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플랫폼이에요. 아까 그 이야기했잖아요. 배민. 택시도 플랫폼. 그다음에 배달 음식도 플랫폼. 그다음에 이커머스라고 집에서 각종 전자상거래로 상품 사잖아요. 그것도 플랫폼이잖아요. 사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장하겠죠. 174개라며 회사가. 와, 벌써 그 정도 됐나요? 근데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상장을 해서 돈 버는 데 있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저래된 거는 그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던 뭐 용감한 행정가는 사람들이 사모펀드에서 돈 끌어와 가지고 처음에 초기에 막 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장악을 해서
점유율 1위에 올랐으면서 어떻겠습니까? 독일에 팔았죠. 그러니까 독일에 수조원에 팔았죠. 네네. 그러니까 독일에 팔은 수조원을 주고 사고 들어온 독일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익을 봐야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장 장악력이 높아져서 이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옛날에는 찾아오는 손님한테 밥을 팔던 식당들이 이제 배달 전문 식당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광고를나 수수료를 안 내면 네네. 찾아볼 수가 없다며 배달의 민족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러기에 애속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만 원어치 매출을 팔면 5,300원 돌아온다잖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이 옛날에는 동네에 주문하면 동네에서 직원 한 명씩 두고 지인이 직접 배달도 해주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다 배달 직원이 살았거든요. 아예 따로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동네 상권이라는 게 각종 동네에 옛날에 수많은 그 가게들이 다 없어지고 있고 분야별로. 또 동네 식당들도 지금 배달 식당이 되어가고 있고. 네네. 택시 기사도 카카오에 지금 이렇게 소속되어 맞습니다. 있어요. 예, 카카오 택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도 좋고 기술 발달도 좋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 빅테크에 대해서 규제를 EU 차원에서 엄청나게 하잖아요. 오늘도 애플한테 7조 원 때렸다잖아요. 뭐 과징금을. 예.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네.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EU 차원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결국은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죠. 결국은 이 자영업자들이 그런 문제가 다 있네. 망하게 되고 네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제를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요거를 지금 질문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예, 예. 현재 거대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공천 문제가 뭐 벌써부터 잡음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잡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오늘 보니까 이제 이준석, 이낙연 드디어 갈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생리부터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제3지대 그리고 공천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한 언론 칼럼이요. 네. 22대 국회는 21대보다 나을 건가? 저는 절대 안 낫다고 봅니다. 아, 네. 솔직히 말하면 네. 공천 물갈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의원들을 드러내고 거기 있는 의원보다 훨씬 나은 네.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물들을 넣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빠진 자리에 또 그보다 비슷하거나 못한 사람을 집어넣어요. 여야가. 네. 그러니 그것이 무슨 공천 물갈이냐라는 거고 네. 이제 단지 여권은 국민의힘은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네. 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항을 하려는 사람들이 좀 나올 뻔하다가 수긍을 하고 조용해졌죠.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네. 지금까지 이재명의 어쨌든 비명이든 친명이든 잘 보여서 공천 좀 받아볼까 하다가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이 한 30여 명쯤 되는 중진 의원들을 날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핵심 척근들 또 90년대 운동권들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은 이번 선거에서 네. 이재명 사당화를 완성시키는 것이 선거의 목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면 그 김영주 국회 부의장 영등포 갑입니까 민주당? 네네. 그 양반은 뭐 이재명 사당화가 됐다고 예, 비판을 맞습니다. 하고 예. 배제됐다며 20%. 맞습니다. 탈당했어요. 기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수진 의원입니까 동작을 해 나경원한테 이겨서 됐던 그 판사. 네네. 그렇게 민주당의 가치에 충실하다더만 이재명이가 2선 후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맞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민주당이 아마 공천 후유증 수습이 만만찮이 않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아주 웃기는 거는 네. 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현주 의원 말입니다. 네네. 2017년에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당 안철수한테 갔다가 예.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유승민한테 맞습니다. 갔다가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 뭐 4.0인가 자기 당을 만들었다가 예. 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예. 영도에 간다다가 남구을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죠. 맞습니다. 민주당한테 예. 졌어요. 네네. 그러더만은 이제 또 민주당에 입당해서 용산에 놓는다고 지금 그래요. 이건 코미디 한 바퀴를 돌았잖아요. 6년 만에. 그것도 뭐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학벌도 좋고 때깔도 좋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요. 이거 이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냥 이념이라는 것은 도구에 예. 불과하죠. 제가 그래서 민주당에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게 예. 진짜 이념이 있을까?
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일부도 진짜 이념이 있을까? 다만 여기든 저기든 자기가 가서 생존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하고 이준석 안 보세요. 이재명의 사당화를 반대한다고 창당을 한다는 이낙연이가 또 윤석열 현 대통령의 이 친윤 세력의 장악을 반대한다면서 탈당해서 놓은 맞습니다. 그 둘이가 애초에 만난 것부터 코미디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만에 이제 또 이준석이가 그 안에서 또 정권 독재를 행사한다고 이준석 전두환이라고 하면서 또 둘이가 오늘 헤어졌다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판이 선거를 앞두고 이제 코미디 일을 벌이고 있는데 제일 절정은요. 진짜 절정은 이 준연동제 이 위성정당이요. 맞습니다. 국회의원 누구도요. 준연동제 위성정당의 산수를 계산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매석이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다잖아요. 선관위만 한다는 거예요. 선관위도 기술자만 한 명 하는 거죠. 와, 이런 황당한 선거 제도가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지난번 21대 국회 때 민주당은 공수처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맞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은 야당들 꼬드겨가 맞습니다. 정의당이나 당시에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제일 큰 피해자였죠. 그 당시. 그래가지고 너그 국회에 좀 실제 득표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그는 우리 거 통과시켜주라. 그래 합의회가 패스트 트랙인가 통과시켜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민주당은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는 더불어시민당이고 하나는 또 손혜원이하고 김의겸이 뭐 저렇게 해가지고 최강욱이 뭡니까 열린민주당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서 욕을 그렇게 먹고 4년 동안 반성한다고 이래놓고 이번에 또 그래 가잖아요. 대선 공약 때도 분명히 안 하겠다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이기니까. 참. 선거 이기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뭐 치욕을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욕 먹어도 선거 이기겠다. 이렇게 지금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도덕적 수준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갖다가 여야 정당이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자유통일당이 정말로 이번에 원내 진출을 해서 이 여야 구도에 흔들어야 된다. 저는 진짜 보수의 가치와 또 국민 서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보수 정당이 원내에 들어가서 흔들어야 기성의 이 여야 체계가 깨어지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효용이 크다. 경쟁이 돼서. 선생님, 그럼 만약에 계속해서 이 거대 여야 정당의 구도가 깨지지 않고 한국 정치가 이대로 만약에 굳어져 버린다면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굉장히 위태로워지죠. 제가 봤을 때는 보수로도 문제인 게 보수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고도 5년을 못 버티고 무너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촛불로 흔드는 걸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여러 차례 답습을 했죠. 언젠가는 보수 정권이 경제적 위기가 오거나 사회적 위기가 와서 또 코너에 몰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수 대중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대중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이영환 PD님이 살면서 애 키우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그다음에 또 보육을 하고 또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가는 이런 과정 그리고 외노자가 내 일자리를 장악하고 플랫폼에 내 돈이 다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해야 대중적으로 지지가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유통일당이 가진 열정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가서 보면 정당 중에서 굉장히 이 행사나 이런 집회에서 열정이 높습니다. 참여도도 높고요. 조직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죠. 문제는 그것이 그냥 산술적으로 전국에 뭐 700여 개의 자유마을을 통해서 얼마가 되었다고 합치면 벌써 1000만 표 이상 득표해서 국회의석이 수십석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선거가 해보면 그렇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실제 표로 연결이 돼야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거는 뭐냐? 외연 확장성입니다. 그 외연 확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의 이해관계, 삶의 이해관계. 생활의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유통일당 역시 기존의 아스팔트 보수에서의 이 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하지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 보수가 그런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기득권이 아니라 서민 대중의 입장에 서야 그들이 그야말로 원내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집권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유통일당이 이념 정당이잖아요. 예. 이념 그리고 안보라는 이 형태에서 더 외연을 확장하려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영역까지 이게 확대가 돼야지만 된다 이제 그런 말씀. 예, 2, 3, 4, 50대에 네. 안보만을 줄 수 있는 가지고 메시지. 표를 얻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은 자신이 살면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고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거 때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목사님은 저 혁명 20일에 있던 황장수의 5+3 정책을 받아서 네. 반영을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서 방송 인터뷰를 하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선거 과정 내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우려고 하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이 투표라는 과정에서 누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내 삶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투표를 해야지. 내가 그냥 뭐 저 당이 싫어서 이 당을 찍는다, 뭐 진보다 보수다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표장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한국은 반드시 매기 같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기득권 정치를 흔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황장수 소장님 모시고 이렇게 특별 방송을 진행을 해 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민생을 위한 정책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메시지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진짜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자녀 사교육비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 이 정책들이 우리 사회 현실에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거대 여야 정당들에서는 사실 손대지도 못하고 손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보다 뜬구름 잡는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정책들을 가지고 국회에 입성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국회, 일하는 국회, 그런 국회의원이 꼭 좀 선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또 소장님 모시고 이렇게 특별 방송을 잡고 준비 계속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그리고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